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긴 하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중풍 걸리신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자기도 제 앞에서야 신우지. 자기들도 집에 가면 저와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절대 저 혼자 모시게 하진 않을 거라는 말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고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보태는 돈 합쳐서 어머님 댁으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정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큰 신우가 자식들 조기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사업하던 둘째 신우네 가게가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양 행동했던 신우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신우네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인 쓸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도 둘째가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 우리도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 잡는데 힘이 든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 돈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좋지가 않다더라 하는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되니 시어머니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시댁을 오며 가며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쓰는 건 정말 기약이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들며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누워 계셔야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힘들었지만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꿋꿋이 모셨습니다. 신우들에게서 받던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는 생각에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면서 자기가 아마 몰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신우들한테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겠다 몇 번을 다짐하듯 이야기했고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하고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라서 간병인 쓰는 건 엄두도 안 났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엄마 다리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냐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는 저의 부탁을 그렇게 무자르듯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어머니 2년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당신 어머님 똥오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고. 다리 다쳐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친정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랑 상황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잠시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보고 수발 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냐고 발악을 하던 남편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고 있는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언제 하느냐고. 장인어른이 간병비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서 장모님도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으며 수발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딸 이렇게 고생시키는 저를 얼마나 모자란 사위로 생각하시겠냐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간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라며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저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라고 모신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남편의 어머니니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누가 언제 모셔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남편은 집구석에 못 싣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큰 소리가 들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주겠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치 못 들은 이야기 마냥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셨어요. 참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 팔자 제가 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 상황이지만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망하더군요. 무슨 좋은 대답을 듣자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2년간 보상 하나 바라지 않고 해온 일들이 고작 이렇게 저에게 돌아온다니 여태까지의 시간에 회의감만 들 뿐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참 갑갑한 이 마음에 어디다 털어놓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서러워서 괜히 창밖만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네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 사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대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씻으러 들어가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까지 무시하고 혼자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오려는 듯 퇴근 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야 하니 친정에 가보겠다고 그동안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놨어요. 아픈 시어머니 두고 나오는 길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도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셨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딱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짐 싸서 나오기를 2주가 지났을까? 저에게 연락이 온 건 남편이 아니라 둘째 신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지금 둘째 신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신우에게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제 고집에 졌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고, 친정어머니와 한동안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이혼소송도 준비할 테니 이제 당신 부모는 당신 손으로 직접 모시라고, 더 이상 아픈 남의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등질 생각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 모시고 산 2년간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불만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2주 만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지 않고 콧방귀를 끼면서 친정으로 제 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저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자기도 맞소송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간병인 써서 모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겁이 많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겁이 난다고 꼬리를 내리고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애써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으름장처럼 해놓은 말과는 다르게 파탄 사유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태껏 시어머니 모시며 가사일 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고요. 소송 이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여태 우리 엄마 수발 들었는데 너는 정도 없냐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먼저 저버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냐며 따지니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한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자식된 도리를 해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조차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헛된 시간을 남의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제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연 적는 일 없는 게 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돈이 웬수인 건지 아니면 남편의 자격지심이 문제인 건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4살의 친구 소개팅으로 동갑내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렸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에서 전역해 3학년이었어요. 1년 정도 사귀다가 저는 유학을 갔고 남편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귀국을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헤어진 것도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취업을 하면서 귀국을 했고 남편도 그 사이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 변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준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남편의 존재는 많은 위로와 위안이 돼주었고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은 전에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고 신우와 남편이 취직을 하면서는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거주하시는 20평대 작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라 들었고 은행에 대출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들도 시집갈 때 자기들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전에 듣게 된 친정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고 저에게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라고 해서 유난히 재산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댁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나은 조건이기는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하셨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오히려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직 저희 둘 다 젊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벌고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 결혼 못 시킨다라고 끝까지 말리시진 못하셨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저에게 말씀하시길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객으로 부를 사람도 많지 않고 도와주실 능력도 안 되신다며 저에게 알뜰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냥 우리 쪽에서 다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시작부터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간소하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도 지원을 못 해주신다 하셨고 신우들도 다 자기 능력으로 시집 갔다고 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 친정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제가 쓰던 가구며 가전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몇 가지만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종종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듣고 봐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는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미 유리하게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 때문에 시부모님과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들이 때였어요.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도 올라오셨고 신우들도 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음식 몇 가지와 배달 음식을 더해 한상 차렸고 다들 맛있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고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다들 하호 웃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TV를 보더니 TV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TV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들도 맞아, 엄마 집 TV 너무 오래됐지. 전에 보니까 TV 바꾸긴 해야겠더라 하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희한테 하는 말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속으로 저번에 갔을 때
화면 잘 나오고 소리 잘 나고 멀쩡해 보였는데 그 사이에 고장이라도 났나?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TV가 왜요? 고장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고장난 건 아닌데 니네 TV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차를 바꿔주셨거든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차가 없어서 늘 제 차를 함께 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이 안 주무시고 바로 내려가신다 하시길래 그럼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차에 태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연신차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차 바꿔야 되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전 그냥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TV도 그렇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기는 했어요. 집들이를 하고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우리 요즘 여유자금 좀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왜?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 이번에 부모님 TV 좀 바꿔드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혼인 우리가 그걸 왜 바꿔드려? 아직 우리 거 살 것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저도 받지 않냐면서 그냥 하나 효도한다 생각하고 사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능력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바꿔드리라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 해드릴 건데?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장인 장모님은 돈 많으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할 거 아니면 싫다고 했어요. 남편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저도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댁에 한 달에 얼마씩 보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형편의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다고 했기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만하게 하지도 않을 예정이었어요. 사실 남편 논리대로면 저희 부모님도 돈이 남아 돌아서 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주신 건 아니니까 평생 열심히 아끼고 모으신 걸로 해주신 거니까 저도 남편 생각처럼 친정에 돈도 드리고 싶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 하셨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야 가족마다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시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과 제가 가정을 이뤘으니 지금부터는 양쪽에 엇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골프클럽을 사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웬 골프채?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골프 치는 걸 아시고서는 당신도 배우고 싶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시는 건 상관없는데 골프클럽을 왜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럼 골프채도 없이 골프를 어떻게 배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골프클럽을 살 돈이 없으시면 앞으로 골프는 어떻게 치시냐고 필드 나가고 하는 것도 다 돈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더러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 취미생활이건 뭐건 자기 능력껏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골프를 취미생활로 즐기실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못 사드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 돈으로 사주기는 아까운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꼭 안 사드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뒤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서 친정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그냥 하나 사드리지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번번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애 낳고 하면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이니까 미리 준비도 해야 돼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제 말에 동의하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제가 괜히 껄끄러워질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그러면 엄마가 쓰던 골프클럽이라도 일단 가져다 드릴래? 그러시는 거예요. 취미로 배워보신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정말 재밌으시면 그때 사는 걸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거지로 아냐면서 어떻게 장모님이 쓰던 걸 시어머니를 가져다 줄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우리 형편에 당장 새 것 사드릴 능력은 안 되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려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가 불쌍해 죽겠대요. 고생고생해서 자기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자기는 효도도 마음대로 못한다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은 뭐하러 했냐고 그냥 시어머니 옆에서 효도나 하고 살지라며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능력 있는 며느리가 있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면서 저더러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 듣는데 나한테 뭐 돈 맡겨놓은 거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이 날 키웠냐, 널 키웠지. 왜 나한테 그런 걸 바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인장모님한테 아들 같은 사위가 되려고 하는데 너는 너무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뭐 사달라고 해달라고 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이 집도 친정 부모님이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더 가관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만 아니었으면 신혼부부 특혜로 대출받아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집 살면서 집값 오르니까 저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래요. 대출 받아봤자 전세밖에 더 가냐고요. 그리고 저랑 살면서 이 집값이 오르면 결국 그 돈 남편이랑 저랑 같이 쓰고 살지 저 혼자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속으로 저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뭐 필요한 대화만 하면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찌질하고 자꾸 부담 주는 시부모님도 불편하고 이혼만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괜히 죄책감 느끼는 것도 짜증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세상 천지의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뭐 하나 사드리기 싫다고 이혼을 하냐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자꾸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남편을 보니 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 하길래 나는 친정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했지만 이 집은 전적으로 제 것이니까 남편의 동의 같은 건 애시당초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버티길래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독한 여자라며 치사하고 더럽다고 시댁으로 갔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녹음되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런 식의 폭언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잘 모아두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벌써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으로 왠지 모를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훌을 털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껏 해야 얘기로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는 지역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동네에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 외롭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를 사귈 겸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지역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정모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네요. 처음이라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어색해하는 저를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말도 계속해서 걸어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무 이후로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이 원래 연애 시작하면 꼭 결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할 만큼 나를 많이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귄 지 반년 정도 됐을 무렵인가 남자친구가 정말로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결혼은 우리에게 좀 이른 것 같다고 제가 거절했습니다만 남자친구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제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인내심과 적극성의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위하여 몇 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저희에게 따로 살지 말고 당신들과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수만 들으면 굉장히 좋고 비싼 집 같지만 지역이 서울도 아니었고 지하철을 타려면 30분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장점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직장이 서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최소한 하루 3시간은 꼼짝없이 출퇴근에 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아무리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일지라도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에게 그냥 들어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각자가 모은 돈을 당신들에게 주고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5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냐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논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얼굴 붉히기는 싫어서 제가 한번 남자친구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은 저희가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에게 50평짜리 집에 사는데 차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특정 브랜드의 차를 혼수로 하나 해오는 게 어떻냐고 저에게 강요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제 차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는 그 코딱지만한 차 말고 가족 넷이서 다 같이 탈 수 있는 큰 차로 한 대 뽑으라고 계속해서 고집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차 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습게 보인다고요. 제가 이미 타고 있는 차인데도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참 없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저희 보고 사라고 하는 차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만 7천만 원이 넘는 차더라고요. 심지어 그 차를 사오는 건 저지만 우리 가족이 다 타고 다닐 차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비 시부모님도 그 차를 끌고 다닐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 거 아니냐고 평일에는 자기도 좀 끌겠다고 하시면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신이 나서서 확실히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미안하다며 자기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딱 한 번 해보신 승마 체험을 남들에게는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 취미로 타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거나 TV에서만 보셨던 여행지를 마치 다녀오신 것처럼 주변에 자랑하듯 소문을 내곤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와 살라고 강요하시던 아파트도 사실은 은행 대출이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출금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희 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대출을 상환해 보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남자친구와는 달리 굉장히 물질적인 것과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럽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파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남자친구는 그분들을 닮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민망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해해달라며 미안해하기도 했고, 입버릇처럼 자기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내면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자친구와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다 하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누구누구를 부를 거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결혼식이 저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 친척분들하고 친구분들을 부르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 위주로 부를 예정이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약간 곤란하단 표정을 짓더니 혹시 그럼 그 사람들 사진이나 직장 같은 걸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왜 궁금한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왜 필요한 건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결혼식의 품격과 수준을 위해서 그런 거라며 우리 둘에게도 그 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년에 중학교 시절 친구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신부 쪽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도 웅성거리고 사진 찍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모든 것이 지연되었다면서 보기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말에 굉장히 놀랬고 정말 깨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티는 내지 않으면서 그럼 우리 결혼식엔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은 평균이었으면 좋겠고 외모는 중간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대요.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공무원이시고 장모님도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거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라고 확인하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남자친구 쪽 부모님 친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물으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남자친구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시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과거엔 보험회사에 다니셨었고 아버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걸로 알아요. 세상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식이 무슨 연예인 뽑는 선발대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냐고요. 누구든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그럼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적어도 제 친구들만큼은 좀 수준 있는 여성들로 초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때도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는 살면서 뜯어 고쳐 놓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남자친구의 노트북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자친구와 결혼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정할 겸해서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배탈이라도 난 건지 오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두고 간 노트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별 관심이 없었을 텐지만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사실 이미 데이트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서 내용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나았을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무슨 발표 자료처럼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얼굴이 A급이다. 이 친구는 다니는 회사가 좋다던가 또 다른 한 친구는 얼굴은 예쁘지만 조금 싸 보이고 직업도 별로다 등등 제 친구들을 외모, 학벌,
직업 등등해서 자기가 뭐라고 제 친구들을 등급을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주변 여러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평소에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친구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제 친구들에 대해서 학교나 직업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오해나 의심만으로 경솔하게 파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추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저는 솔직하게 몰래 노트북을 살펴본 것부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상과 달리 놀라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 친구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번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자기는 우리 결혼식에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여성분들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자 자기가 결혼식에 초대한 하객들은 대부분 다 돈이 많고 학벌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걸맞는 여자들을 보여줘야지 훗날 우리가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냐고 오히려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니라고 믿었던 내 남자친구가 정말 정신이 썩어빠진 인간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 친구들이 무슨 한우도 아니고 등급 매겨서 장사를 하려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냐며 의아해 하더라고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은 이참에 하나둘씩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실망감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애써 설명할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가진 것 뭣도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거는 집안 유전인가 보다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점수 매겨놓은 내 친구들보다 잘난 점이 뭐가 있냐고 어디 한번 스스로한테도 등급을 매겨보라고 당장 학벌이고 직업이고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감히 타인을 평가질 하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없었어서 그런가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어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참는데도 정도가 있다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모임 저 모임 발을 담그고 있는 남자친구를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그 뒤로 모임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를 동시에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명에게서부터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는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던 건 정말 제가 모은 돈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던 계획이었다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게다가 모임에도 그 사실이 전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사람의 배경을 보고 가려가면서 만난다는 것까지 까발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니 그 본성을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였겠죠. 그런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모임에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 건지 소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도망치듯 더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네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기고만장해서 남 무시하는 남자친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발 철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이불 속에 들어가 숨죽여 펑펑 울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일기처럼 적어보려고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참고했던 영화의 주인공 이름과 헷갈렸다며 울며 빌며 변명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마저도 저렇게 진심인 사람인데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해주셔서 저도 남편을 용서하고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 역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지인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시다며 가까운 친지들만 불러 작은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줬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빌라였는데 안에는 이미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시니 저희 집에서도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임신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지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뒤 저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버님네 부부와 신혼의 부부까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서열상 제가 막내이다 보니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시댁 화장실에서 토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려는 생각이었어요. 방에 선풍기도 없고 갑갑해서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놓고 한쪽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신우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잘 보고 왔냐고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했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 크고 있더라며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산이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체력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기절을 했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고 모든 가족으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요. 고생과 시련은 끝났고 이제 남편과 딸, 우리 셋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딸이 막 또를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에 술이 약한 사람이라 회식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잘 안 갖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무슨 일 때문인지 잔뜩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편을 간신히 소파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히다가 남편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했고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지갑에는 사귈 때 주었던 제 증명사진이 여전히 들어있더군요. 딸 돌잔치 때 셋이 찍은 사진으로 바꿔 끼워 놓아야겠다 싶어서 제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증명사진 뒤에 어떤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꼭 빼닮은 아기였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기엔 요즘 사진이었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숙취로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시조카도 못 알아보냐고 하더군요. 신우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신우랑 남편이 많이 닮기는 했지만 신우 아들하고 남편은 별로 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첫 조카라서 예뻐서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며 저더러 도대체 왜 남의 지갑을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혼자 씩씩거리다가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출근한다며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황당한 저는 잠깐 넋이 나간 기분이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고 왠지 모를 찝찝함에 남편이 버린 사진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조카에게 문제의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너라는데 이런 사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조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홀랑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들고 신우한테 달려갔습니다. 고지어 부엌에 있던 신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찾았다니까 신우는 혼잣말처럼 미쳐서를 몇 번 되뇌이더니 이건 자기 아들 사진이 맞다며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본인 아들 사진이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두돌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주의였기에 둘째를 갖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입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외동으로 키우면 딸이 너무 외롭지 않겠냐는 둥, 이기적으로 자랄지도 모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선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애 걷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며 자꾸 입양하기를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입양에 집착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자꾸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숨겨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들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고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걸로요. 저는 남편에게 그럼 같이 고아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키워야 되는 아이니까 제가 고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또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 성씨를 따르고 자기 집안 호적에 오를 아이인 만큼 이번만큼은 며느리인 제 의견보다는 시부모님과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고집에 그러면 입양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다면 저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입양은 없었던 걸로 하자니까 순순히 그러자고 자기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솔직히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쑥쑥 자랐고 어느덧 3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출장에 잡혔다며 내일 모레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모처럼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셔서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신경을 쓰려고 해도 어느샌가 옷이 더럽혀져서 점점 후줄근하고 편한 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면서 너랑은 둘째는 못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이 뜬금없이 둘째 이야기를 꺼내기에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수치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겐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속으로 참아내다가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손녀를 봐준다고 남편이랑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힘이 팍 셌지요.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손녀 안 봐주셔도 될 것 같다며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더 잘된 일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틀이고 3일이고 봐줄 테니 출장을 따라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엔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둘이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계획 같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살며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지금 놀러 가냐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무슨 속편한 소리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장모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냐면서 한숨을 팍 내쉬는데 저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사위한테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출장을 간다는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고 멋도 한껏 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장 가는 거 맞아? 놀러 가는 사람 같은데?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남편은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려는데 왜 초를 치냐고 짜증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마디 쏴붙이곤 가던지 말던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울 법도 한데 제대로 울지도 못하길래 손을 대보니 애가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맨발로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것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아챘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산으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잘못됐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수액을 맞추고 하니 열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그때 남편으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아니라 웬 남자아이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황당해서 넌 누구냐고 물으니 아이도 놀랐는지 아빠를 외치더라고요. 곧 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며 아이에게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놓칠 것만 같았고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제 남편에게 자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곧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남편은 정말 크게 놀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도저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출장으로 집을 비울 거라던 남편은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무엇을 물어본들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당신 애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내 결론도 달라진다고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1년 전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워낙에 그 여자를 탐탁지 않아 해서 결국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시 여자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며칠 전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자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당신 아이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기에 친자검사까지 했고 그 결과는 99.99% 일치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을 되찾아가며 저에게 하나씩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재혼을 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이를 키웠으니 그 시간만큼 이번엔 남편더러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군요. 저를 설득해서 입양을 해볼까도 했지만 그건 차마 저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았고 그 와중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아이가 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이번에도 내려갔던 거라면서 오해하지 말랍니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랬다면 제가 자기와 결혼했겠냐면서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거짓이 있든 없든 더 이상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 말고 시댁 식구들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더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바보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울분을 토하니 다들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원한다면 다신 그 여자도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써가면서 화를 낼 수 있었네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바로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에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께서 이건 남편이 고의로 속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도 가져오자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잘 지우는 편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져보니 사귈 때부터 자기가 혼자임을 강조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부터 그 여자랑 주고받은 아들에 대한 양육 이야기까지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더군요. 덕분에 6개월 만에 남편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 대한 양육비와 별개로 위자료도 2,500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혼인 후에 출생아가 된 점은 가슴에 사무칠 만큼 속상했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종종 사과의 뜻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사랑은 저 하나뿐이라면서 언제든 용서가 되면 돌아와 달라고요.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마자 그 여자랑 알콩달콩 두 집 살림 해가며 지내놓고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처음부터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제게 접근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애까지 키워달라면 제가 좋다구나 키워줄 거라 생각했냐고.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고 당신이고 내 눈앞에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아이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주기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그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그 여자랑 다를 거라고 내 배불러 낳은 자식 당신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친부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여놓고선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양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 그리고 그 사실을 속인 시댁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으니 속이라도 조금 후련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졸지의 시댁과 연끄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예요. 이후로 한 1년간 가깝게 지내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남편이 제 소식을 수소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냐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저도 종종 남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와 저희 병원이 멀지 않다 보니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그런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솔직히 한동안은 남편이 귀찮기도 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는 사람 마냥 거의 반년을 한결같이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결국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희는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지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 중이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당을 접으셨지요.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엔
언젠가는 시댁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식당을 접으신 이후 지금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달그달 생활하고 계세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신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저는 저희 신우만큼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하나는 참 예쁘장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손을 좀 봐서 그런 거라지만 원래도 예뻤으니 성형을 해서 더 예뻐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서인지 그 예쁜 얼굴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슨 연예인을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우가 말하기를 자기 얼굴 정도면 차비만 들고 다녀도 밥 먹고 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대요. 아무튼 신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지 뭔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재주라고 해야 하나 곧잘 주변 남자들한테 명품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걸 선물 받아 와서는 그걸 팔아서 생활비는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을 벌리는 듯 했고요. 솔직히 신우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가족 중 누구 한 명 제대로 신우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 소리를 안 하는 게요. 그렇다고 올케인 제가 그 말을 대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끊고 살려고 했네요. 그런데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벌써 밖에서 한번 만나봤다는데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랍니다. 사업을 하는 남잔데 듣자 하니 남자 쪽 부모도 꽤나 돈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 여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꼬셨는지 재주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신우를 질투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요. 오히려 진심으로 잘됐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시름 놓으시겠다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술에 떡이 되게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주정을 부릴 정도면 어지간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일단 남편이랑 같이 신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남자랑 처음 만나게 된 게 술자리인데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디 여대를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랬답니다. 알고 보니 대충 제가 했던 대학 이야기나 직장생활 이야기에 자기 멋대로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남자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부모도 대학이나 직장을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돈은 얼마나 모아뒀는지 그런 것도요. 자기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달리 해줄 말도 없고 그저 신우가 딱하고 큰일 났다 싶었지요. 신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축하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감인 제 남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돈 될 사람들이 영 별로라며 아들 하나 대기업 다닌다고 목에 힘주는 꼴이 기가 차신다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던 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지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부모가 뭐 도와줄 게 있냐며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요구하셨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남편을 불러다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 아들 팔아 장사하냐고 덤비더라고요. 저 없으면 자기도 살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제 경우 병원이라는 데가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어요. 게다가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제가 손해면 손해지 절대로 남편이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남편이 나서면서 양가 어른들도 한풀 꺾이셨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솔직히 신우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얼마 전 신우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일단씩만 올리고 나면 학벌이나 직장 속인 걸로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이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신우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신우의 결혼에 관해서는 실오라기 하나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우의 상견례 날 신우가 저더러 같이 나가달랍니다. 학교나 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냐고 저더러 옆에 있어 달래요. 저는 그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공범이 되는 건데 제가 아가씨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심보가 고약하다는 둥, 질투하냐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어머님이 저더런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랬겠냐 하시는데 제 친동생이었으면 진작에 머리털 다 잡아 뽑아놨을 거라고 받아치고 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이후로 신우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나설 자리도 아니고 하니 식을 올리기로 하면 청첩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참석해서 축하나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자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직원들에 한해서 소개로 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60%의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도 한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병원 너무 비싸다며 그 혜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해서 할인받자고 병원을 옮기실 줄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일단 제 이름으로 할인 좀 해달랍니다. 자기는 지금 지방이라서 병원에 쫓아와 볼 수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2번의 혜택 중 이미 한 번은 연초에 쓴 상태였고 남은 한 번은 저희 이모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치과 치료라서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런 걸 떠나서 진작부터 이모한테 쓰게 해드린다고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신우한테도 알아듣게끔 상황 설명을 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기를 바라냐면서 저도 신우의 그런 태도에 화가 많이 났고 결국 개망신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입장에선 이모랑 한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들어줄 수가 없다고 칼같이 선을 그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씨 거짓말에는 조금도 얽히기 싫으니 와서 아가씨가 직접 해결을 하던지 하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 쪽 어머니란 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다며 신우를 통해 알려오길 병원에 백내장 수술하러 온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고 사실은 신우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다대요. 그뿐만 아니라 신우가 나왔다고 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생 이름에 신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왔다고요.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솔직히 소름이 다 끼치던걸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쪽에다 대고 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냐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가 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신우 머리채 안 잡은 게 용하다 싶대요.
이 일로 저는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게 마치 제가 신우한테 질투를 해서 협조를 안 해줘서 신우가 파혼당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나서서는 어머님더러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소리를 지르대요. 딸이냐고 하나 있는 거 단속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집 못 가는 걸 누구 탓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도 전부 다 포기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고 신우도 동생만 아니면 욕을 퍼부어 주고 싶다며 다들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고맙기도 했고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실 땐 언제고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신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의 이야기에서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소개해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신우한테 돈 관리를 맡기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않냐고 되물었네요. 이후로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왕래는 없습니다. 가끔 신우가 죽는 소리 하느라 남편한테 전화는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단호한 태도를 제 눈으로 벌써 2번이나 봐서 그런지 별 걱정은 안 되네요. 앞으로도 남편만 믿으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